안녕하세요. 중남대 국제학부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국에 일그러진 근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개항은 자발적인 개항이 아니었습니다. 1875년 운요 사건에 의한 강요된 개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요 사건의 불씨는 이미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싹트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신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알리는 외교 문서를 조선과 외교를 전담했던 쯔시마 섬에 있었던 영주였던 소우 집안을 통해서 조선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이 외교 문서가 전통적인 형식, 프로토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고 둘 사이의 외교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운요가 부상에 입항하자 조선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그 당시의 함장이었던 이노우에 요사카는 이를 무시하고 동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영흥만을 순항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뒤 운요호는 다시 남해와 황해를 거쳐 강화도로 근접하여서 마침내 언급한 바와 같은 군사적 충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1876년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파견하면서 경기 연안에 무력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강화도 조약의 요구를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지휘한 인물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특별히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함께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에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척하비를 없애고 개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먼저 했던 것은 김기수와 김홍집을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발전된 여러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였고 젊은 관리들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식이 이끈 청년 유학생들은 청해 텐진으로 가서 근대적인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과 중국의 발전된 근대화 과정을 조선에 도입할 수 있을까 찾기 위함이었죠. 조선 정부는 한성 순보와 같은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도 발행하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 추구한 근대화의 모습은 동도서기였습니다. 동양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북국 강병을 이루되 정신만은 동양의 정신, 조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북학이라고 하는 실학자들의 후손들이 많았는데요. 고종과 민비, 박규수, 김윤식, 어윤중, 김홍직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친청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 조선의 근대화의 모델이 되었던 셈이죠. 이 동도개화파는 결국 개항과 대한제국 선포, 광무개혁을 선택합니다. 또한 조선 조정은, 조선 정부는 수신사를
파견하는데요. 수신사는 옛 우호를 닫고 신의를 두터이 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1876년 개항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부터 주일 조선공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발전된 문명을 보고 조사하기 위한 조사 시찰단은 1881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빙사라고 하는 미국에 파견된 외교단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위로부터의 변혁은 문명 개화론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변법 개화파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빠르게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서 빨리 근대화를 성취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효, 서광법, 홍영식, 서재필과 같은 인물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친일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면서 개혁과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활동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급진적인 측면이 많아서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폭넓게 지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당 중심 인물로 제가 이야기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은 일본과 왕래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조선도 개혁을 추진하면 근대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으로 임명되게 되면서 이들은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제도를 개혁하면서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데요. 이 개혁운동은 청군이 개입하고 급진적인 개혁 방향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엔 3.1천하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거쳐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개혁들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경제 정책을 보면 지주적 토지 소유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지주 경영을 근대적으로 개량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향해야겠다라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를 개혁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와 대립하면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수탈이 부패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봉건적인 수탈을 제거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개혁이 추구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재정을 단일 정부 기관에 귀일시켜서 단일화하고 황국제도, 쌀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세금, 지세제도를 개혁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출세는 모든 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고 멋대로 명목을 붙이거나 함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당한 세금만 걷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 조세 과정과 경비 지출은 모두 재무부,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재무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각 부의 비용을 1년 예산을 정하고 재정의 기초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개혁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분의 개혁도 이루어지는데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의회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치, 군주와 백성의 대표자인 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는 했지만 국가 권력을 왕권과 의회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고 오히려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대한제국의 황제권이 약화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회 정책도 새롭게 추구하게 되는데요.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봉건적인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중, 우매한 대중들을 계몽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도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정책 중에 사회 정책 중에 하나는 단발령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성인 남자는 상투를 트고 성인식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이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칙령을 내리죠. 편리함은 물론이고 위생적이고 과거의 전통,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임을 알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되기 위함이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고종은 그 당시에 본인이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여 짐이 머리카락을 잘라 신민에게 모범을 보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만국과 함께 병립하는 많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업을 이루자 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상투를 자르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는 부모님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김병시라는 인물은 당군 기자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조선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머리를 땄던 풍속이 있었고 그 풍속이 상투를 트는 풍속으로 변했다. 머리카락을 아끼는 것을 큰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루아침에 근대화를 하겠다, 서양과 같은 모습을 하겠다라고 깎아버린다면 그동안 역사 속에 계속되어진 전통, 4,000년 동안 굳어진 풍습들에 대한 반대이다. 이 풍습은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억만 백성이 흉흉해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목을 끊을 망정 머리카락을 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투를 잘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자결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과 중화의 문명,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수용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발령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극단적인 사회 변화 제도는 결국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취소가 되게 되죠. 조선은 사대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의 종주권인 한 나라가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특수한 권력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존의 중화 체제 안에서의 국제 관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신문을 출판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독립문이 있는데요. 독립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는 원래는 중국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게 되면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 앞에 세웠던 아주 전통적인 영음문이라는 문이 있었거든요. 이 전통적인 중국과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반대로 영음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자주라는 의미, 청나라의 종주권을 벗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청의 입장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친일과 친서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개항 요구와 통상 요구가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의 통상 요구 하에서 이의제기라고 하는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힘을 빌어서 청국의 영향을 물리치려고 한 가장 대표적인 이의제의 외교론이었고요.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간 사건, 그 이후 추진된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힘으로 일본을 견제한 그런 사건들, 그런 개혁들로 일관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의 외교로는 외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변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혁은 동학이라는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초기 교조 체제어는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창조할 방향을 찾기 위해 수련하다가 종교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 체험을 통해서 도를 깨치게 되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선의 주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리학과 불교, 천주교를 배격하지만 일부 교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학의 반대,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주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서학의 도래에 대항해서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에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의 교세가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조선 정부는 혹세무민한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죄목으로 최재우에게 사형을 내리는데요. 동학교도들은 그의 죄를 벗기 위한 신원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뒤에 동학농민운동과 결합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는데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소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에 반대해서 봉기한 이후에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내세우면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게 됐고요. 전국 각지에 직강소를 설치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텐진 조약,
조약을 빙자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결국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은 이후에 항일 의병 항쟁의 중심이 되었고 동학농민 운동에서 제기한 개혁 방향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조선에 대한 지배를 둘러싸고 청나라,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갑신정변 당시에 이미 군사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파견된 리홍장,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협상에 나서서요, 텐진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 두 나라가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파견된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텐진 조약 이후에 청나라든 일본이든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꼭 통보를 해주라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동학농민운동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고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일본에게 통보하였고 청나라의 개입은 일본의 개입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친일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종종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마침표를 찍었다,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신흥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새롭게 등장한 일본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패자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청국과 일본에게는 그런 의미였지만 조선에게는 어땠을까요? 청일전기에 보면 그 당시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한국이 독립을 잃었고 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은 청일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의 뒷배에는 영일동맹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영국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하는 구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대화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된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서구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영일동맹을 시작으로 일본은 근대적인 조약들을 계속 맺어갑니다. 이 영일동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특별히 중국에 관심이 있고 일본은 조선에 관심이 있다. 만약에 한쪽이 두 개국 이상과 교전할 때는 서로 도와주자, 같이 전투에 임하자 라고 하는 방수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드디어 러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 1차 세계대전의 예고편과도 같은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로코 사건 같이 독일이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를 반대하면서 군함을 파견했으나 영국이 중재로 독일이 후퇴하면서 일단락된 사건과 같이 독일이 후발주자로서 선진 자본주의를 가진 영국이나 프랑스와 충돌한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선발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으로서 러시아와 충돌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제국주의 열강들은 세계 분할의 마지막 미개척지였던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격돌한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일본은 아직 확고하게 제국주의 나라의 반열에 들지 못했지만 일본의 배후에 영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이 팽창 이후에 비서구 국가가 서구 열강 중 하나를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 이후에 비서구 국가가 서양 열강 중 하나를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는 각오 아래 나고야에 대본영을 전진 기지를 설치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이 단결해서 총력전 태세에 임하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정치, 경제의 중심부인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극동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군사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이 예상 외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러시아의 전쟁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고 특별히 군수품 보급이 5,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모스크바로부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철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여순항에서 러시아 함대가 전멸하면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러시아는 해군으로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순항은 바레만과 만주로 나가는 통로라는 전략적인 요지일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으로부터 일본에게 빼앗은 극동 경영의 본거지로 일본에게는 삼국 간섭의 치욕을 씻는 복수전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간의 전쟁 끝에요. 동아시아의 소국 일본이 대국이었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종인 대국의 러시아를 물리치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러일 전쟁은 일본은 전쟁 비용으로 1.7억 엔을 소비했거든요. 이는 청일 전쟁 대비 8.5배나 많은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1904년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액을 보더라도 이 금액은 6.6배가 많은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 정부의 예산의 7배가 넘는 규모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은행 부총재 다카하시를 1904년 뉴욕과 런던에 파견해서 엄청난 전쟁 비용의 80%를 국내외 자금 차용으로 빌렸다는 것이죠. 조달하게 됐고요. 이 중 해외 차입액이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런던, 뉴욕, 그리고 베를린에서 총 4회 국제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은 양쪽에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햄스처주에 있는 조그만한 군항 도시였던 포츠머츠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강화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츠머츠 조약인데요. 이 조약으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음을 확인해준 조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 아티클 두 번째를 보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의 정치, 무력,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대한제국에 강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차지하면서 미개척지로 남아있었던 만주 침략을 위한 교두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포츠모트 조약을 통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에는 가츠라 테프트 협약이 있습니다. 1905년 7월에 일본 수상 가츠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통치상 안전을 보장해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의 확립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은 불안정한 상태의 일본과 전후 필리핀 군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우려했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상호 간의 구두로 한 양해 각서였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갑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를 얻은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을사조약의 첫 줄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 이미 작성한 것을 몇 군데 문구만 고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외교권이 이양되었다고 하지만 첫 줄이 비어 있는 것을 들어서 이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후 1910년 한국을 일본은 합방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죠. 물론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러시아라는 두 팽창주의적 세력이 다툰 국제정치적인 사건으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경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이론이 존재하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을사늑약의 그리고 조선의 보호국화의 부당성에 대해서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 제국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결과 제2회 만국평화회의, 헤이그에서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는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조선 병합을 하면서 가졌던 인식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그림은 1910년 9월에 도쿄 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잡지의 표지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을 기념한 내용을 표지로 삼은 것입니다.
초대 조선 총독 데라오찌마 시다케가 바위를 열어서 태양의 여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의 여신이 광명을 조선인들에게 비추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닭은 우렁차게 울고 있습니다. 병합은 왜소하고 초라하고 문명화되지 않았던 조선인들에게 문명의 세례를 준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이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은 식민지화가 되는데요. 식민지 시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고, 식민지 시대를 스냅샷을 찍듯이 특정 시점에 대표적인 기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무단 통치기에 헌병 경찰제도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로 대표되는 이 무단 통치기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조선 태형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태형령의 시행 규칙은 13조 본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영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에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법치의 이름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자행된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총독부의 공적인 처벌의 수단으로 포장되었지만 종종 일제 경찰의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볼기를 열어서 태형을 때리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본은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라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 일본식 이름은 기테이 손이죠.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장기가 검은 얼룩만 남긴 채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재패 만세, 인류 최고의 승리라는 제목이 달려있죠. 이 사진에 보면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한국인이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우승한 데에 따른 자부심, 하지만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달아야 한 데 따른 치욕적인 부끄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송기정의 우승을 일본 선수의 쾌거이자 1억 일본인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올라간 송기정의 사진을 게재한 오사카 아사히는 사진 제목을 마라톤 우승자 우리들의 송기정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러자 조선인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일보는 시상대에 선 송기정의 운동복 가슴 가운데 있는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고요. 이후 동아일보 기자 이길영도 이런 사실을 동아일보 석관에 실게 됩니다.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송기정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모두 해고되게 되었고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복간이 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가 폐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 비어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모습은 검열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화 통치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정보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언론인과 출판인들이 식민지 당국의 검열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받은 탄압에 불과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 Imagine Community라는 책에서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국어로 된 신문과 소설은 인쇄 자본주의의 성장과 더불어서 민족주의 혹은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제의 문화 통치는 허울만 있을 뿐, 일제는 경찰력을 강화했고 도서과라고 하는 검열기구를 만들어서 정보의 검열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일제는 대륙 침략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1929년에 불어닥친 세계 경제공황은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륙 침략을 도발한 것인데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점령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는데요. 일제의 침략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대되었고 결국에는 1941년 미국의 해군기지인 진주만 폭격까지 감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쟁은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발효된 국가총동원법은요,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 내 인적, 물자 등을 수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법률입니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무고한 젊은이들을 그리고 물자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총력전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일상생활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전장과 생활 현장, 그리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체계 혹은 국가체제의 모든 영역이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강제 동원은요,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한국민, 중국인 노동자나 군대 요원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씨 개명입니다. 조선인의 약 80%가 창씨 개명을 완료하였지만 창씨 개명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일본식 이름을요, 이누노코라고 써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누노코는 한국어로 하면 개새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조선인은 성씨를 바꾸면 개새끼, 소새끼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조선인의 기준으로 개새끼라고 창씨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946년 해방 이후에 창씨와 개명 모두 무효로 간주되게 됩니다. 한국에 일그러진 근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 일그러진 근대에 대한 인식의 근원은요, 식민지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재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관계 안에서 민족적인 모욕과 수치, 폭력, 굴욕, 또한 모든 것들이 일상화됐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에 근간에, 기저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업수의 역임은요,
조선과 조선인을 업수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인의 후진성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고, 조선인들이 업수히 여김을 당하면서도 반항도 분노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화의 목적을 나라를 도와서 부강케 하고 용맹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세계 만국의 동등 대접을 받고 다시는 외국 사람에게 업수히 여김을 받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미국으로 다시 떠난 서재필의 말처럼 군함과 대포, 전기와 기차, 환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서 힘의 격차를 자각한 상태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서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대응 논리를 가지지 못했고 업수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명화가 늦어 미개 상태에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민의 비교 컴플렉스는 다른 모습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에 대한 강박, 열등감, 정체성을 문명인이 된 것처럼 보이고 평가되는 인종과 신분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부정과 민족을 모욕하는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이자 자기 파괴, 자기 혐오의 히스테리 반응이 비교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트라우마라는 책을 쓰신 유선영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의 근간, 기저에는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한 권위주의, 부정과 부패,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학벌주의와 서열주의, 한 인생의 성공을 물질의 풍요로만 환원시키는 물질주의, 경쟁 위주의 사교육, 성형 한국의 외모주의, 갑질이 만연한 폭력과 착취의 아비투스, 인간 행위를 상징하는 무의식적인 성향의 기원은 식민지 시대에 경험한 모욕과 수치, 업수히 여김을 당함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식민지기를 접근할 때 너무나 흑백 구조로 접근한단 말이죠. 친일과 협력의 공통점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데요. 물론 내적인 자기 갈등은 했더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자기 내면의 성찰을 적어도 해방 이전에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흑과 백처럼 저항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이항 구조로만 생각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는 없을까요? 식민지란 근대 세계 체제가 그 체제로서의 속성을 갖추기 시작한 지점인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식민지 체제는 근대 세계 체제의 하위 체계로서 문화적인 교류, 융합, 동화가 가장 활발한 체제와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국민이나 국가는 항거의 모습으로, 저항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항보다 약하지만 분명히 체제 비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요. 일제 시기에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씨 개명의 소극적인 저항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저항의 범주와 함께 협력 역시 민족주의라는 잣대로 친일이라든지 매국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근대성이란 맥락을 볼 때 다차원적인 성격, 식민지민은 공공화된 규율 권력 속에서 저항과 협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너무나 한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색지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